네.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타오마세인 소리 들리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장마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장마가 끝나면 이제 겨울이 될 거고. 자,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4월 달에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책이 하나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도 선전 좀 할게요.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고, 이 책은 전체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4는 서양의 미술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 다음에 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그러한 내용, 결국은 서양 미술을 수용하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제6장의 전통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바로 그 6장 전통론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5장에 공공미술이 왜 들어갔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5장은 뭔가 하면은 그 1, 2, 3, 4에 등장하는 이런 작가들이, 똑같은 작가들이 또 공공 조각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에 나오는 작품들은 예술 작품으로서,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공공미술은 일종의 정부가 수주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수입의 하나의 어떤 경로가 되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수입이 아니라 정부에서 생각한 한국 문화의 전통이 어떤 것인가가 반영된 것이 바로 공공미술입니다. 그래서 5장을 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제가 보통 이 목소리보다 훨씬 이쁜데요. 마이크 올리는. 예.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원문은 굉장히 길어서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아무래도 미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PPT 중심으로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국의 현대미술은 서양미술 사조의 중심으로, 수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해방 후 1970년대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양식과 사조에 대해 다룬 이 책은 1장에서 3장까지는 큐비즘, 엠포르멜, 단색조성, 추상회화죠. 회화 등 주로 추상 양식의 도입 과정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추상 양식은 이미 일제강점기에 수용되었으나 한국 전쟁 전후에 큐비즘이 유행하면서 주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여기서 서양이라는 건 유럽과 미국을 얘기하는데, 서양의 새로운 전후 추상 사조의 도입으로 이어지면서 추상은 현대 한국 미술의 주류 양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렇듯 1970년대까지 한국 미술계의 근대화 혹은 현대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대화, 현대화는 세계 미술계와 동시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서 한국 미술계의 공동 목표는 추상의 도입이었습니다. 또 이 추상 외에 제가 제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일본과 유럽에서 전개된 모노화, 누보레알리즘 같은 오브제를 이용한 설치 미술, 행위 미술에도 관심이 컸으며 이 내용은 4장 전의 미술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양 미술에 동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동일화 현상을 극복하려는 의식이 지역성, 즉 한국성의 반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배경에는 근대에 등장하는 민족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6장 전통론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서양 미술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기라죠. 한말, 요즘 또 구한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말까지 조선 미술 문화의 대외 교류는 주로 중국 대륙과 그 북방, 그리고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영경사신의 기록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생각한 그 이국적인 서양 미술이 소개되었지만, 한말에 가서야 초상화, 동물화, 풍경화에서 뭔가 부분적으로 서양 미술의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서양 미술의 수용은 한일 합방 이후입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통해서 수용된 서양화 혹은 유럽식 조각은 근대적인 장르였습니다. 반면 전통 미술은, 특히 동양화는
시대 정신이 결핍된 미술로 이렇게 겹쳤는지 모르겠네요. 결핍된 미술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은 변용로라고 하는 영문학자인데 1920년에 동양화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게 글씨가 겹쳐버렸어요. 타임 스피리트, 시대 정신에서 바로 이 세미나의 하나의 그 과제인데 시대 정신은 회화 아니 모든 예술의 혈이며 육이며 향이며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로 시대 정신의 반로가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며 허위의 예술일 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예술가는 시대 정신을 잘 통찰하고 이해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동양화를 보라. 특히 근대의 조선화를 보면 어디 호발만큼이다, 어디 털끝만큼이다 시대 정신에 발현된 것이 있느냐, 어디 예술가의 굉원하고 독특한 화의가 있으며 어디 예민한 예술적 양심이 있는가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1920년에 이 동양화론 때문에 동양화는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시대 정신이 결핍된 하나의 그 분야로 점점 기울어져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서양 미술의 수용은 근대화, 여기는 안 겹쳤네요. 현대화를 의미했으며 전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도 서양 미술 형식 혹은 양식이 지배하는 전 지구적 동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화 현상에 대응하는 지역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는 사실 근대 아니면은 7, 80년대까지는 민족이 하나의 지역적 정체성의 단위였는데 최근에는 젠더, 성별이죠. 정치, 경제, 사회적 이데올로기 공동체 등으로 그 단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세기, 21세기 한국 미술사는 서양 미술의 여러 형식이 한국에 들어오고 또 전개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주기적인 대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추상 미술이 유행하면서 서양 미술과의 그 차이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차이는 1970년대의 모노크롬, 요즘 단색화라고 하죠. 단색화도 어떻게 보면 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색화에서 전성을 이뤘는데 이러한 추상 미술을 전통 미학을 적용해서 이건 서양 미술이 아니다. 한국적 추상이라고 하는 한국적 추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동시대 서양 미술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사실은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동참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걸 정당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 미술의 부흥을 표방함으로써 현대화의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한국 미술의 원형을 찾으려는 이 같은 노력은 일제강점기에 바로 그 시점이 정체성 논의의 시발점인데 그때는 향토색이라는 단어로 또는 동양주의로 회귀하는 그런 결과.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향토색 혹은 동양주의가 바로 전통론이었는데 현대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전통론이 해방 후에 전개된 전통론의 기본 틀로서 작용했으며 이후 계속 이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6장에서는 해방 후 전통론의 전개 과정을 먼저 이게 자꾸 잘리네요. 1절에서는 이 같은 전통론이 먼저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2절에서는 현대에는 이 일제강점기의 그 전통론이 어떻게 변화되고 계승되었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전통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시기에는 세 사람의 비평가라고 해야 되는지 역사가라고 해야 되는지 미술가라고 해야 되는지 세 분의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석, 두 번째는 윤희순, 세 번째는 김용준입니다. 먼저 고유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유석은 사실은 그의 글을 보면 굉장히 글이 많아요. 글이 많은데 고유석은 주로
혹은 불상을 포함한 불교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고유섭이 그의 미의식이 불교 철학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고유섭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고유섭의 글을 보면 미의 시대성과 신시대 예술가의 인물이라는 글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법신과 응신이 불의 두 가지의 형태다. 동시에 그렇지만 두 가지의 형태지만 그거는 본연의 한 가지의 형태나 마찬가지다. 본연의 일상인 것처럼 변과 불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미의 양상이다. 동시에 또 미의 두 가지의 양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이기도 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신하고 응신은 뭔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법신은 원래의 부처인데 그 부처의 어떤 교리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변해서 나오는 것을 응신, 보살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응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법신은 변하지 않지만 응신이라는 것은 법신은 불변이지만 응신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면은 고유섭이 얘기한 민족 전통의 두 가지 요소는 뭔가 하면은 전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전통은 불변을 의미하거든요. 자연과 지리적 환경에서 생성된 불변의 가치인데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생활 습관에서 축적되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요소 이것이 바로 응신의 개념이죠. 변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민족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현대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어떤 전통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전통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불변적이 아니라 고정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있다. 그걸 아마 제일 처음 불교 철학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고유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뭔가 하면 고유섭은 워낙 불교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의 조선미술과 불교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 미술은 아시아 문화의 보편성과 예술성을 부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불교 미술도 있지만 그것이 독특한 한국만이 갖고 있는 전통의 미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조선, 중국, 인도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더 보편적인 아시아적인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고유섭이 이 얘기를 한 것은 1941년인데 이미 1903년에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일본의 미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동양의 이상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거기서 아시아 문명의 기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인도와 중국에 있다. 그래서 인도를 상징하는 불교, 그 다음에 중국을 대표하는 유교,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가 바로 동양 문화의 하나의 그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근대 아니면 메이지 시기, 쇼와 시기의 일본에서는 불교, 유교와 덧붙여서 서구 근대 철학, 주로 독일 철학이 되겠죠. 그 철학을 융합해서 일종의 일본 근대 민족 문화론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도 어떤 데는 초국 근대 일본의 근대 초국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한 영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유섭이 이러한 그 이론을 발표했을 바로 그 시점이 일본의 근대 초국론이 등장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유섭은 또 모든 것을 불교, 유교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는 불교적이다. 근데 조선 백자는 유교적이다. 근데 이 둘 중에서 고유섭이 더 높게 평가하는 뭔가 하면 고려 청자라는 거죠. 고려 청자는 문화성, 정서가치 측면에서 볼 때 세계의 역사는 아마 영원히 고려도자의 고귀성을 구가하리라고 본다. 이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도 바로 고려 청자를 예찬하는 현대 작품이 나옵니다. 2000년대 작품. 그래서 그 연원 올라가면은 이미 고유섭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그 한국 미술에서는 삼국시대 이전에 미술 회화라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유물이 없기 때문에 제일 상하, 제일 고대의 한국 회화라 그러면 고분벽화를 하고 있는데 고유섭은 뭐라 그랬냐면은 삼국시대 고분벽화는 한국 회화에 굉장히 이른 예지만 민족의 고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여기 또 잘렸습니다. 유인물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죠. 제가 외우지 않으면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도산이 수입돼서 그려진 것이 바로 고분벽화이기 때문에 고분벽화를 우리 회화의 제일 원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또 고유섭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한 40년대에 동양성을 얘기하다가 또 이제 조금씩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민족적인 어떤 자기 인식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하면 조선문화의 창조성이라는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때를 나는 곧 조선문화의 창조기라고 생각한다. 이게 현대에 시사하는 점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꼭 고유의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게 또 창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비관할 과거, 멸시할 과거가 아니고 찬미할 과거였고 또 흠망할 과거였다. 모방이건 응용이건 변형이건 간에 거기에 어떤 자주적 정신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자주적 정신은 창조적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유섭은 민족주의자로 또 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글이 있는데 고유섭이 발표한 글 중에서 조선 미술 문화의 몇몇 성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그때 어떤 미술 잡지에 쓴 글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신문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보통 기사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글은 조선일보에 1940년 7월에 발표한 건데, 기고한 건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민족은 문화 형성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하나 문화 형성의 주체라는 거는 일찍이 신채호가 1910년 한일 합방되고 나서 20세기 신국민이라는 글을 기고를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조선민족이 자유와 권리를 자각한 근대적 주체로서 국민적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어떤 국민, 근대적 주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신채호가 제일 이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유섭이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문화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성되고 성장되는 것이다. 아까 응신의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문화 가치라는 건 뭐냐면 그거는 비정률적이고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고 비인과율적이고 비기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고정적이다.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응신의 개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까지 제일 많이 인용되는 고유섭의 하나의 그 한국 미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멋이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멋이 그 사람의 작품 굉장히 멋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작품은 뭐 인포메이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왜냐하면 그건 모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이 뭔가 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섭은 멋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택가락의 형용사다. 뭔가 행동하는 것. 그래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에 맛이라고도 했지만 처음엔 맛에서 등장했지만 이것을 나는 멋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미의 이 멋은 뭔가 하면 큰 맛, 구수한 맛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도 최고의 미술 비평만 하면 그 사람 작품 참 구수해. 아주 커. 그리고 질박하고 순박하고 순하고 단순해. 또 여기 잘렸는데 그리고 적조하다, 좀 쓸쓸하다, 화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 시점에 21세기까지 나오는 칭찬입니다. 이것에 기운이 올라가면 바로 고유섭으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고유섭의 글이 뭔가 하면 41년에 있는데 조선 고대 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 문제. 그래서 한국 미술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전통적 특색이 뭔가 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비정제성이다.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비균제성. 이렇게 그 균형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메트리라고 고유섭은 얘기를 했고 무관심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평 같은데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저 사람의 글이 다듬어지지 않았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글은 굉장히 반질반질하고 잘 다듬어졌어. 그러한 비평을 받으면 아마 작가들은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멋이 아니기 때문에 멋은 다듬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던져버린 무관심성. 이게 굉장히 멋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독합니다. 세부를 위하지 않는 조소성. 세부 디테일에 굉장히 이 사람은 신경을 썼어.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주변에 모두가 미술가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예민하게 됐는데 제가 한번 글을 썼다가 작가가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너무 잘 그렸다. 그랬더니 그 작가가 싫지를 않더라고요. 잘 그렸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의도적인 게 되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그렸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소대황잡하다 이렇게 저는 글을 쓰지 않는데 소대황잡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그러면 치밀하지 못하고 거칠고 어수선하다. 그랬는데도 화가들이 이걸 좋아해요. 이게 결점이 아니고 더 큰 전체로 포용돼서 그것에서 구수한 큰 맛을 이루게 된다.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작가들. 고인섭의 거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있다 보니까 예술가들은 좀 이상해요.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고인섭이 쓴 조선 고대 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 문제, 그 글에서 뭐라 하면 무기교의 기교, 기교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은 무기교 같은데 그게 무기교다. 그게 최고의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자는 항상 이게 역설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무위는 하지 않으나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무불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고인섭은 불교뿐만 아니라 노자 철학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대중문화론으로 넘어갑니다. 현재에서는 사실 팝이라는 거, 대중문화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원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일제강점기인데 고인섭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계급 문화로서의 특성이 아니라 일반 대중적 생활에 전체 호흡할 수 있는 또 이조의 한국 조선의 미술, 신라부터 고려 이조 미술은 모두 다 민예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허무, 공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교적인 개념 같아요. 운명의 관념이 이루어져서 농조로서 유머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해학적이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도 한국 미술의 특성이 뭐죠? 그럼 굉장히 해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아픈 게 많은데 그걸 웃음으로 풀어내는 것.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는 고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니스는 또 굉장히 다른 성향의 그 미학가라고 볼 수 있는데 유닛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그 풍토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미를 논했습니다. 그래서 고유섭은 고구려 벽화가 우리 게 아니다 이랬는데 유닛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고구려 벽화는 조국, 일본이나 중국 대륙과 달리 반도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의 완전히 가까운 미의 규범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나 뭔가 하면 시각에 따라서 괜찮아요. 한 사람은 우리 거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건 우리 거고 우리의 원형이고 이게 최고의 미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유니스는 또 고구려 벽화가 뭔가 하면 북방 기질의 호탕한 그 기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전통미의 발단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니스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풍토 양식은 사실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생태 표현의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사실적으로 한 게 우리 조선 미술의 특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조선반도의 고유한 풍토 양식이고 그게 바로 민족의 기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실주의가 발달을 못했다는 거죠. 유니스는 뭐라고 했냐면 사실주의로 그리는 사람들은 직업화가 화공들인데 그 화공적인 화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사실주의로 그리지 않는 굉장히 먼만 부리는 문인 화풍의 용필과 갈등 당착에 의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 화공적인 화업이 훨씬 더 고급의 미술인데 현실주의에 투척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닛은 더 강하게 나갑니다. 이 아래 보면은 제가 손가락으로 안 되네요. 직업 화가들은 그 두 번째 단락에 이조의 진부한 상층 분위기, 상층 분위기가 문인 화가들이죠. 거기에 반발한 미의 투사다. 굉장히 계급적인 마치 문인 화가들과 화호공들이 막 싸운 것처럼 미의 투사였다. 그래서 화공의 노예적 기생충전 미소 활동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유니슨도 역시 대중문화론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 예술이라는 것은 민족의 대다수와 호흡이 통하는 예술이어야 된다. 문인들만 잘 아는 사람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대다수와 호흡이 해야 된다. 근데 이미 1920년대 한국에서는 이 예술의 대중문화론이 등장했는데 예술을 평민화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평민을 예술화하는 것이 맞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유니슨 뭐라 하면 예술을 평민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술을 수준을 낮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술은 그대로 수준을 유지하되 평민들을 그 수준으로 오르게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니슨도 마찬가지 얘기죠. 예술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유닛은 또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해방 후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국제민주주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국제민주주의죠. 국제민주주의는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민주, 그걸 유로소셜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국제민주주의의 노선에서 민족문화가 건설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은 국제민주주의 사회의 1위로서 배타적이 아니고 세계민주주의 문화에 우리는 협조하고 공헌해야 된다. 이건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조선을 중심으로 한 국수주의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세계의 민주주의의 세계사회의 하나의 일원이 되겠다. 이런 대담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해방이 되고 나서는 역사학자, 예를 들자면 그 아래 안재홍이라는 역사학자도 1945년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국가는 내부에서는 균등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국제 협동의 선의의 분담자 역할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해방과 더불어서 하나의 한국 사회는 그래도 외부의 시선에 뭐라고 하나 거기에 이제 발맞춰가는 그러한 논으로 바뀌게 다음론으로 이거 점점 밑으로 잘리는데요. 제가 다행히 외운 거 여기까지는 외웠는데 그 다음에 못했습니다. 자, 강정희 전통론의 3. 세 번째 사람은 김용준입니다. 저는 김용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쓴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는 것 같은데요. 김용준은 뭐라고 했냐면 또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조선 전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취할 조선은 조선의 예술은 서구의 그것을 모방하는데 그친 게 아니고 진실로 우리는 향토적인 정서를 노래해야 된다. 그래서 유물주의의 절정에서 이제 정신주의의 피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유물주의가 있고 정신주의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양대에 마치 대립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유물주의라는 것은 문명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정신주의는 일종의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토색을 향토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도 특히 이 향토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활동하던 신영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에 썼으니까 나중에 보시기로 하죠. 자, 그러면 김용준의 향토주의가 뭔가 하면은 지금도 향토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향토주의가 뭐냐, 향토색이라는 건 김용준이 뭐라고 하면 특정한 색이 아니라는 거죠. 향토색이라고 해서 어떤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나 어떤 소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토색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심이다. 조선의 마음이다. 조선의 공기다. 굉장히 어렵죠. 요새 미세먼지가 많은데 조선의 공기, 그 미세먼지를 표현해야 되나요? 또 조선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향토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술이라는 것은 제가 보면은 너무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빨강이다, 파랑이다 그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구수하게, 멋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조선의 공기. 근데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바로 이 조선심, 조선의 공기, 조선의 정서 언제 나온가 하면은 1915년에 박은식의 국혼론이라는 한국 통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정인보는 5천년간 조선의 정신을 또 얘기하죠. 문일평 역시 조선 심이시라고 한국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계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어떤 담론들은 동시대 아니면 조금 이른 시대에 조선의 어떤 역사계에서 역사의 어떤 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색이란 건 본질적 특색인데 우리의 향토정을 잘 전해주는 게 가장 믿음성 있는 게 유산인 것이다. 조금 더 향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김용준의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제 향토주의를 얘기했는데 이제 문인화론을 얘기합니다. 이 문인화론은 제가 마지막 보여줄 미술도 문인화론. 아직도 21세기에도 문인화론이 핵심이에요. 왜 우리는 문인화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정도입니다. 자, 김용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조선의 정서는 고담하다. 굉장히 메마르고 담백하다. 나무도 풍성하면은 문인들은 싫어요. 문인들이 그리는 거 주로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 고갈된 거. 문인들은 왜 이렇게 배고파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담해야 된다, 말라야 된다. 저도 그래서 요새 살을 못 찌고 있습니다. 말라야 된다. 또 청아해야 된다. 또 한가롭고 하나해야 된다. 또 그 중에서 이런 것이 다 문인 화론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인 화론, 문인화에 있어서 최고의 그 작가를 꼽은 게 뭔가 하면 추사 김정희예요. 그래서 김정희를 조선 문인화의 원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21세기도 여러분 문인화가 그럼 추사 김정희밖에 모르시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0년간 지금 김용준의 이 마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인화론을 그냥 하죠 뭐. 문인화론인데 이 김용준의 글도 굉장히 거의 전 5권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 글에서 뭔가 하면 한묵여담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서 사고, 생각하는 거, 치기가 중요하고 교회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치기는 뭔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거, 굉장히 어색한 거, 어설픈 거. 아까 고유섭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문인화론에서 제일 하급으로 얘기하는 거 뭔가 하면 완성된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은 최고로 완성됐는데 봤을 때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거. 그래서 문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성격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완성을 시키면서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게 바로 문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김용준 또 얘기하는데 그림에 있어서 인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잘 그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품이 제일 중요하다. 확격이 있다. 그리고 품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확격이란 거는 정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인화에게만 쉽사리 문외인에게는 문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쉽사리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인들은 얄미운 사람들이죠. 자기들 눈에만 보이는 거 이게 인품과 합격과 품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니스이 뭐라 그랬죠? 화공들은 미의 투사라 그랬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인들은. 굉장히 싸웠어요. 이겼나요? 언제 이기죠? 직업 화가들이 이기는 시점? 현대죠. 지금 뭐 미대 선생들이 최고죠. 그죠? 화공인데 사실은. 쏘리. 그 다음에 자 김용준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김용준도 역시 고유섭은 벽화가 우리의 원형이 아니라고 했는데 고구려 벽화가 인도 벽화를 제외하고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됐다. 그리고 극도로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고분 벽화를 소재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문장이라는 잡지는 전부 아시죠? 그때 표지화에 주로 이 미술 작가들이 표지화를 그렸는데 그때 고분 벽화를 소재로 해서 문장의 표지를 작업한 그 예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방 후에는 이 전통의 재인식과 정체성이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해방 후는 더 절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양에서 도입한 추상이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 미술계의 주류가 됩니다. 그럼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추상이란 거는 동서양이 똑같아요. 동양의 추상과 서양의 추상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불안하게 시작하죠. 추상은 해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체성에 대한 담론이 너무나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 미술의 뿌리를 전통에서 찾으려는 전통론이 활발하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해방 후 정통론은 이경성부터 시작하겠어요. 이경성은 일본에 유학해서 그 법학을 하신 분인데 한국에 돌아오신 이유는 예술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관장, 초대 관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글을 남기셨고요. 그래서 이경성의 그 글은 굉장히 현대미술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경성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민족미술의 전통을 계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통을 계승해야 되지만 동시에 세계 미술을 수입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전통만 계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통을 문화 전승 차원에서 조명하는 논의도 역시 역사학계에서 바로 동시적으로 일어났어요. 아마 박종홍 선생님은 다 아실 텐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같은 해, 이경성과 같은 해 문화의 전승은 창조와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창조에는 꼭 문화의 전승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전승이란 개념을 이경성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국화의 예를 들면서 은둔적인 세계, 즉 문인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국적인 것을 체득한 결과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여전히 동양화는 공격의 대상입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이경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뭔가 하면 근대 시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경성 전에는 조선미술이 있고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현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경성은 일제강점기도 하나의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다. 그래서 조선과 현대를 이어준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대 시기, 바로 근대 시기가 일제강점기 시대다.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시기는 기피하거나 망각해야 할 시기로 봤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미술사 연구가 잘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시대가 있어야지만 현대와 전통을 이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근대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마다 이경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경성과 동시대에 최순우라고 하는 분은 아마 여러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최순우일 거예요. 최순우는 옆에 보면은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에 서서. 근데 절은 다 가보셨죠? 그 기둥이 그렇게 감격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감격을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기대 봤는데 역시 기대 봐도 그렇게 감격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순우에게는 이 미학이란 거는 굉장히 감동을 일으켜야 돼요. 저같이 얘기하면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최순우는 사실은 고유섭이 개성박물관 관장으로 지낼 때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고유섭의 모든 미학을 완전히 수용을 한 사람이 바로 최순우인데 고유섭하고 유니스는 해방 전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미학은 글로만 전달이 되는데 최순우가 고유섭의 미학을 전달해서 똑같은 연애예요. 한국 미술의 특성 뭔가 하면 순리에 따라가고 있다. 굉장히 담백하다, 담조하다. 아까 해학성을 얘기했잖아요. 익살적이다, 고요하다, 그리고 분수에 맞다, 그리고 백색이다. 그래서 고유섭 전통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전통론 두 개로 들어가면은 1960년대에 무형의 앵포르멜 추상이라는 게 등장해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서양의 앵포르멜과 한국 60, 70년대의 앵포르멜은 제가 레이블을 붙이지 않으면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기로 하죠. 그래서 자꾸 전통론을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가지 유형은 앵포르멜과 동시에 이거는 큐비즘적인 일종의 구성이라고 얘기하죠. 구성회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세득 서양 화가죠. 1957년에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했는가 하면 수묵화적이다. 유화로 그린 건 수묵화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상적인 조형의 바탕을 동양적인 것에서 모색하고 있다. 굉장히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비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번 보기로 하죠. 똑같은 이세득의 작품이다. 이제 작가들도 이런 평을 들으니까 동양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유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열반은 밑에 절에 표시가 나왔잖아요. 사찰에.
그리고 위에는 뭔가 추상적인데 이것도 아마 바로 전에 그 똑같은 비평가 얘기했던 굉장히 동양화적이다. 여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해방 후에 작가들은 전통 재료를 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응노라는 작가, 프랑스에서 거의 많은 그 삶을 지내는데 프랑스에 유학하면서 뭔가 한국적인 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긴 서양화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서 이응노가 파리에 갔을 때가 바로 앵포르멜이라는 건 폼이 없다는 거죠. 무형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형체를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종이로 했어요. 종이를 막 구겨가지고. 그래서 왼쪽에 전체 작품이고 오른쪽이 디테일인데 종이를 막 이렇게 구겨서 해놓고 거기다 채색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폼이 없으니까 앵포르멜 작품인데 여기에 대해서 평은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고담하다, 문인화적이라는 거죠. 이른바 동양적 운치가 있다. 자, 서양화 작가들도 똑같이 이제 동양적으로 그려야 돼요. 자, 오른쪽에 그림 윤명로 작가죠. 굉장히 유명하신 서양화 작가죠. 그래서 이것도 전형적인 앵포르멜 작가예요. 어떠한 형체도 없는 거죠. 뭔가 물감만 덕지덕지 붙여놓은 건데 이걸 석기 시대라고 했습니다. 최첨단의 미술을 석기 시대라고 고대로 올라가는 건 뭔가 하면은 제목에서 이제 고대로 원시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라는 것은 바로 역사, 전통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윤명로가 또 다시 그린 회화 M10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도철문을 소재로 했어요. 그 도철문이라는 건 청동제기 있죠. 제기에 나오는 하나의 문양인데 그거를 소재로 했는데 윤명로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원래 주술적인 것, 원생적인 뿌리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나의 작품은 첨단의 동시대의 앵포르멜을 작업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관심은 뿌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남관도 파리에서 활동한 작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죠. 굉장히 비싼 작가예요. 제가 이 작가의 그림을 제 책에 실으려고 했는데 못 실었어요. 왜냐면 한 장을 실으려고 하니까 50만 원을 달래요. 아드님이. 그래서 그럼 안 실겠다. 그래서 거기 난관 이름만 나오는데 그림이 안 나오면은 저를 이해해 주시면서 한번 해봐주시죠. 2장을 하려면 100만 원 내야 되는데요. 교수들이 그거 하기 좀 힘들죠. 그죠? 어쨌든 남관의 태고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봤던 그런 고대 청동기의 도철문 마스크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작품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데 청동제기, 이거를 발이 3개면 정이라고 불렀어요. 솥이라는 거죠. 그거를 소재로 외국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고대의 동양의 문양을 굉장히 많이 쓴 것이 바로 이 고대 청동기예요. 그렇지만 얼뜻 보기에는 굉장히 그 추상 회화 같은 거죠. 자, 김창렬은 전부 아시죠? 물방울만 막 그리는 작가. 왼쪽에 있는데 대부분이 익숙한 김창렬의 작품인데 1960년대는 제래 의식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래 시리즈가 있어요. 제사만 계속 그렸어요. 근데 오른쪽에 제사상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힘들죠. 그냥 추상이잖아요. 뭔가는 앵포르멜적이고 폼이 없는. 그래서 양식은 현대 동시대적인데 주제는 뭔가 하면은 고대 의식도 동양 전통에서 소재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권옥윤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서양 화가인데 제목이 토기에서 바로 삼국시대 토기 그걸 소재로 했다는 거죠. 권옥윤도 역시 파리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파리에서 활동한 화가들은 굉장히 태극 문양, 보름달 이런 거 좋아해요. 자, 전형적인 작가 김환기 바로 파리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학도 나오고 달 항아리도 나오고 사슴도 나오고 남대문 동대문 다 나오죠. 근데 하나 뭔가 하면 여자들이 전부 우통을 다 벗고 있죠. 왜 그러죠? 조선 여인들이 저고리가 짧아도 저고리는 입죠. 근데 벗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김환기가 1930년대에 일종의 한국의 조선적인 향토적인 여인을 그리면서 윗도리를 다 벗겼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한 조선은 원시적인
지대거든요. 이 식민국가는. 그래서 그 식민국가는 굉장히 여인들이 우통을 벗고 가슴을 드러내고 그렇다고 1960년대 그렇게 할 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비싼 그림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해방 후에 전통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민속 전통론이 나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무속 민간 신앙을 주제로 하는데 이 무속 전통론도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한말에서 강점기까지는 민족 전통론이라고 그래서 무속을 신화적인 민족 종교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민족 문화를 창출하고 일제 식민주의의 하나에 대항하는 그런 민족 문화를 재구성하는 근대성의 발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방 이후에도 민속 전통론이 1960년대에 등장하는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무속을 한국인의 원형적인 그 일종의 어떤 문화재로 그 접근하면서 문화재 보호법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아니면 현재까지는 일종의 민중 전통론이 등장하는데 이 민족 전통론과 민속 전통론의 차이는 민중 전통론에서는 무속 전통을 전유하는 계층이 민중이다. 그 이념적으로 동일시하는 데서 일종의 민중 전통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속 전통론을 소재로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승택이라는 작가예요. 아직 현존하는 조각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인데 이런 돌, 나무 이런 거에서 고드렛 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승택은 설치 미술가이면서 또 행위 미술가이기도 하는데 바람이라는 이런 작품 뭔가 하면 빨간 붉은색의 이런 띠 같은 거는 굉장히 무속적인 거죠. 그게 또 바람에 휘날릴 때는 뭔가 민간 신앙적이런데 바람 1969년 굉장히 민속 전통론이죠. 무속적이고 2017년에 베니스에서 개인전 할 때로 페이퍼 트리 그래서 꼭 무당집 같은 이런 걸 채워놔요. 조리기를 막 저기 나무에 걸어두고 밑에는 깨진 항아리들을 막 놔두고 그래서 요새 한류라고 하면은 사실 걔네들 누구죠? 걔 막 노래하는 애들 한류 BTS만이 아니라 작가들, 노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한류를 베니스에 작년에도 갔는데 한류예요. 이 70대 작가들이 뭐 무당집도 만들고 뭐 종이도 하고 그래서 한류를 꼭 BTS에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민속 전통론이 또 박생광이라는 작가가 아예 무당을 그려요. 1981년. 박생광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역사를 떠난 민족은 없다. 전통을 떠난 민족 예술은 없다. 모든 민족 예술은 그 민족 전통 위에 있다. 그래서 불교, 무속, 설화 등 민초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서 민족주의라는 화가라는 그 애칭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환 계속 무당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밑바탕에는 전통과 민족혼이 주춧돌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빼놓을 수 없는데 백남준 하면은 그야말로 첨단의 그 전자미술가잖아요. 근데 1990년에 구술해요. 보이스라고는 자기 친구 독일 작가이죠. 요셉 보이스라는 작가가 죽은 후에 그 사람에게 헌정하는 추모 굿이라 그래서 90년에 했는데 우리의 어른 굿이다. 얼도 죽겠는데 이제 굿까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3년 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독일관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거든요. 거기서는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 초전자 슈퍼 하이웨이를 작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한쪽에서는 우리의 어른 굿이래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작가죠. 자, 계속 이제 추상에서 또 문인화론을 끌어내는 거죠. 이것도 문인화래요. 전송우란 작가, 공간 만다라. 만다라를 그려서 그런지 법보신문에서 이 사람 작품을 굉장히 많이 선전하는 것 같아요. 자, 전송우의 또 청아 만다라. 이제 본인이 유화 작가인지 동양화 작가인지를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유화로 만든 작품인데 마치 수묵이 번지는 효과를 내고 있죠. 자, 김종학이라는 작가 63년에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종의 문인화 같은 여백의 충일, 담담한 청조로 메우고 동양적 공간을 감동 깊게 확대시켰다.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동원시키는 그런 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김창렬이 제사를 또 그렸는데 문인화적인 직관이다.
묵상적 터치와 여백이 있다. 동양주의다. 계속 이렇게 그랬어요. 김창렬이 나중에는 정말 본인이 동양화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3년에는 물방울을 한쪽에 그리고 한쪽에는 먹을 이렇게 그리죠. 자, 이강소. 방금 전시가 끝났는데 이강소, 자, 오른쪽에 그림 동양화인가요? 서양화인가요? 모르시겠죠? 이 사람은 유화 작가예요. 요새 이렇게 그려요. 바람이 분다. 그래서요? 어떡하라고요? 바람이 부는데. 그래서 동양화, 이제는 동양화 작가는 지금 분투하고 있는데 서양화 작가들은 신나게 동양화 같은 서양화를 그려요. 근데 값을 비하자면 값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작업이 만약 사업이라면 동양화 작품 팔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값하고는 상관이 없죠, 교수님들.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작업을 하면 팔려야 되는데 서양화 작가가 동양화처럼 이렇게 붓을 날리면 팔려요. 근데 동양화 작가가 굉장히 붓을 잘 그리면 안 팔려요. 왜 그럴까요? 답을 주십시오. 자, 이우환 점만 하나 찍었어요. 근데 그린 점 외에 화면은 비어있지만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있대요. 점 하나만 찍어, 점 하나면 1억, 점 2개 하면 2억이 돼요. 자, 이우환 선으로부터 이것도 붓으로 그냥 끌어내면서 맨 끝에는 붓이 갈라지는 효과를 내요. 이건 동양화에서 주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우환은 유화 작가예요. 서양화 작가거든요. 자, 이런 그림도 또 문인화적 직관과 달필이다. 골법 용필을 택하고 있다. 정말 어이없는 평이죠. 골법 용필이라는 건 정말 붓을 잘 쓰는 필치를 얘기하는데 서양화 작가가 그냥 슥슥 그은 거를 골법 용필이다. 그런 문인화적인 미학을 적용해서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거라는 거죠. 여기서 골법 용필을 대두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작가는 서양화 작가이지만 추상적이지만 이 사람은 전통에 확실하게 근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김영주 굉장히 불쌍한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든 전통을 다시 보자. 영향과 전승의 갈림길에서 주체를 뚜렷이 응시해야 한다고 온 것이다. 65년. 추상과 문인화, 동양화가 어떻게 현대적인 양식과 주제를 표현으로 기답할 것이냐가 굉장히 문제다. 자, 그러면 동양화 몇 장 보죠. 동양화는 어떻게 했는데 평가를 못 받는 것인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서양화 작가보다 훨씬 잘 그렸어요. 자, 민경갑 1961년 이것도 추상에 아주 극도의 잘한 추상이에요. 장상의 신영상 1970년. 그렇지만 이러한 회화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 받아요. 근데 이게 절정에 달하는 것만은 70년대 등장한 단색화라는 거거든요. 자, 어떤 게 단색화인가 하면은 자, 단색화 관련해서는 백색론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백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색깔이 백색인가요? 백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그거는 강정기의 야나기 문혜우시라는 사람이 조선의 색깔은 슬픈 색깔이다, 백색이다. 조선 사람들은 항상 상복을 입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해서 우리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 절대로 흰색을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보고 상복을 입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이일이라는 그 미대 홍익대학에서 교수는 뭐라고 했냐, 백색은 하나의 정신이다. 75년의 글이에요. 백색은 하나의 우주이다. 백색은 자연의 에스프리이다. 백색은 우리는 자연과 동일한 정신적 공간을 살고 있다. 자, 두 작품. 이 작품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왜냐면 백색 작품이기 때문에. 오른쪽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오른쪽은 서양 작가 로버트 라이먼이라는 작가가 그린 거고 왼쪽은 한국 작가가 그렸어요. 이게 단색화거든요. 차이가 안 나요. 최병영이라는 작가 1985년. 이게 제가 라이먼이라고 했으면 라이먼이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서양화 작가하고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자, 최명령 여전히 흰색으로만 칠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흰색으로 칠하거나 한국 사람은 흰색으로 칠하거나 흰색은 흰색이지 그게 우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색이 정신, 우주, 자연의 에스프리라고 평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더하죠. 검은색이에요. 왼쪽은 김기린의 보이는 꽃과 보이지 않는 것.
오른쪽은 에드 라인하르트가 그린 앱스트랙트 페인팅이에요. 자, 두 개의 차이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는 직사각형, 하나는 정사각형.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은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누구지? 그래서 단색조 회화는 서양하고 달라. 왜냐하면 그건 정신성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색은 자연은 정신이다. 그래서 이게 단색조 회화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성이라는 거는 이미 근대 일제강점기에 등장했는데, 언제 등장했는가 하면은 아래 보면은 정신문화하고 물질문명에 거긴 분명히 위계질서가 있어요. 어느 게 높죠? 정신문화가 높은 거잖아요. 그때 도쿠가와 말기에 보면 사쿠마 쇼잔이라는 그 학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동양은 도덕이고 서양은 예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 동양은 도덕이란 거는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것, 아마 문화를 지칭한 것 같고요. 서양은 예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예라는 건 기술을 얘기하거든요. 서양은 기술이다. 아마 서양은 문명이라고 그런 의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쿠마 쇼자는 서양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동양은 단순히 지리적 구획 외에 동양적 가치가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도쿠가와 시대부터 동양의 특색은 정신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단색화는 정신성이라는 거죠. 또 자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도 역시 단색화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검은색이 검은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정신이라는 거죠. 자, 굉장히 윤형군도 이것도 단색이 아니라도 단색이라고 이거를 옛 선비들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윤형군은 김환기의 사위가 됐는데 역시 유화 서양화 작가이거든요. 마위에다가 이렇게 먹이 번지게 이렇게 그리면서 동양화에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방탄소년 아주 RM이라는 작가 아세요? 노래 BTS 방탄소년. 그 RM이 꽤 미술을 알아요. 그래서 돈만 모으면은 작품을 사요. RM이 샀다 그러면 그 작품은 값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방탄소년만 한류가 아니라 윤형군도 한류가 돼요. 뭔가 베니스가 작년에는 베니스 도시 전체 한국 전시가 6개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전부가 단색조 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색조 아니면 이승택 같은 무속신앙. 그래서 꼭 한류만 BTS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노 작가들도 지금 한류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단색화는 모더니즘일까요? 사실은 모더니즘인데 이거는 한국적 모더니즘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더니즘이 사실은 이 전 시절까지는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근대주의라 그래서 서양의 근대 미술을 수용한 거를 모더니즘이라고 그랬는데 단색화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거야. 많은 억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양의 모노크롬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추상 형식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신 건강으로서의 여백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2000년대 계속 등장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 모노크롬이죠. 단색화니까. 이거는 바이런 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작가가 미국의 교포 작가예요. 바이런 킴이 그렸는데 그냥 초록색으로 그리고 하나는 또 좀 푸른색으로 그려놓고 이걸 청자래요. 왜냐면 고유섭이 청자는 우리 미술의 제일 중요한 근원이기 때문에 청자를 그리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전시 장면인데 리움에서 전시하면서 그 앞에 청자를 하나 세워놨어요. 뒤에는 바이런 킴이 그린 청자 유학이에요. 자, 그림이라는 거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청자를 꼭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을 잘 소화를 하면 되는 거죠. 자, 황인기란 작가, 몽유란 작가요. 2007년 작품. 잘했죠?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레고예요. 레고를 수만 개를 붙여가지고 거대한
몽유도 온다면 위에 거는 황인기의 몽유 2007년이고 밑에 거는 안견의 1447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도와 작가와 모든 인명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나라 작품에서 이게 하나예요. 1447년 작품. 근데 그 작품을 레고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은 황인기는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몽유도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직접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용준이라는 아까 근대의 그 감성기의 미학가거든요. 그랬더니 문법이라는 작가가 이건 자동차 알료 있잖아요. 그걸로 그려면서 몽유도 온도 같이 그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사 김정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인기가 오른쪽에는 김정희의 세안도거든요. 그거를 왼쪽에 인형처럼 만들어놔요. 흙으로. 그리고 쭉 5개 자록 해놓고 세한 연립주택이래요. 연립주택이란 건 아파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한도가 아니라 세한 연립주택.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전통과 현대를 같이 접목을 시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다 보니 황인기도 이제 지치는지 요즘에 이렇게 문인화를 그려요. 소나무면 어떠하리, 산길이면 어떠하리, 돌길인들 어떠하리. 마치 정몽주를 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도저도 아니라 한들 그 무엇을 탓하리요. 이렇게 문인사를 변신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불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불상. 불상이란 건 최고의 성스러운 거의 그 텁이잖아요. 근데 그 불상을 만들면서 반짝이 있잖아요. 반짝이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반짝이란 것은 무용할 때 옷을 반짝반짝하기 위해서 반짝이를 붙이잖아요. 그 반짝이란 건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 상업적인 거. 근데 성스러운 인물을 조각을 하면서 제일 속한 거로 옷을 입혀버려요. 자, 요즘의 미술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의 그 문턱을 항상 짚으려고 그래요. 그걸 경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리미널리티라고 얘기하거든요. 요즘의 작가들은 성과 석이라는 게 두 개가 대립되는 게 아니다. 어느 것도 전통과 현대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문턱에 서 있다. 그래서 그 문턱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불교 미술이 고유섭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 그랬는데, 자, 그 불교 미술을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제일 많이 차용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민중 미술이죠. 자, 그 대표적 작가 오윤이란 작가가 마케팅 1, 지옥도. 이걸 지옥도라고 그랬어요. 오윤의 민중 작가에 의하면 지옥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코카콜라가 등장하고 저 위에는 막심 커피가 등장해요. 그 뭔가 하면 막심과 코카콜라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상징한, 대표하는 거잖아요. 지옥이란 거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우리의 세계를 점유하고 있는 거. 그거를 마치 우리의 현세를 지옥으로 표현한 거죠. 전형적인 민중 작가들이 현세를 바라보는 그런 작품,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고유섭이 조선 미술의 특장으로 많은 연구를 할애한 불교 미술은 사찰이 아닌 미술관에서 아까 봤던 그런 조각이죠. 반짝이 조각. 여러 형태의 불상 조각으로 전시돼서 종교와 예술이 분리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또 불교의 종교적 구원의 개념은 민중 미술에서 사회적 불평등 개념을 상징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1980년대 근대 시기 윤희순의 사회주의, 굉장히 투쟁적인 계급적 전통론이 1980년대에 다시 출현한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전통론의 지속, 일제강점기의 한국 미술의 특색은 고유섭에 의해서 무기교의 기교, 이렇게 또 몸짓 같은 데서 찾아놓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그가 민예론과 관련해서 관찰한 해학성과 더불어서 한국 현대 미술에도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준이 탐색한 조선의 빛, 조선의 어른,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 정신성, 내면성에 대한 담론이었으며 윤희순의 다양성의 통일과 같은 전통 인식도 구체적인 양식론이 아니라 민족성, 풍토성의 담론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늦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계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이한구 이사장님과 또 김보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연강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방송을 도식으로 발표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 교수님 내신 책에 대한 성평을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는 홈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하고요. 네. 제가 모더니티와 전통론이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아마 전통론은 그 책에 제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의해온 거를 그냥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2024년 발간한 전영민 교수의 저서 현대미술의 모색은 해방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 미술사를 한국적 큐비즘, 앵포르메가 표현주의, 단색조회와 오브제 미술, 해프닝, 이벤트, 공공미술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그 기저에 흐르는 전통론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추상미술의 도입과 관련해서 기존 연구는 50년대 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서에서는 추상의 초기 수용 시기였던 일제강점기의 상황 분석을 통해서 본격적인 추상 작업은 큐비즘 양식을 활용한 반추상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다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최근 전시죠.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초현실주의 수용에 대해서도 이미 이 저서를 통해 그 의미를 밝혀내고 있다는 점도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미술 챕터를 통해서 정부가 주관한 공공조각과 기록화 역사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현대미술 역사 속에서 대중과 정부 정책 사이에서 미술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학관계를 짚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서에서 중심 분석은 한국 미술사에서 추상미술의 전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분석을 미국 및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미술계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며 특히 그 가교 역할을 했던 백남준, 이응환 아티스트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교 역할에 대해서 치밀하게 짚어냄으로써 당대의 한국 미술계의 상황을 한반도의 상황 속에 가두지 않고 확장된 시야 속에서 입체감 있게 분석해내고 있다는 점이 본 저서의 가장 주요한 의의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분석 속에서 본 저서를 통해 저자는 오늘 발표에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한 듯합니다. 하나는 저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20세기에서 21세기 한국 미술사는 서양 미술의 여러 양식이 한국에 들어오고 전개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주기적인 대응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자는 1970년대까지의 한국 미술계의 근대화 현대화는 세계 미술계와의 동질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서양 미술에 동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동일화 현상을 극복하는 의식이 지역성, 즉 한국성의 반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배경에는 근대에 등장한 민족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지역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적 정체성의 단위는 민족에서 현대에 들어와서 젠더, 정치, 경제, 사회적, 이데올로기 공동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내었다고 판단됩니다. 동시에 질문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떠올려주는 질문은 한국 현대미술이 세계미술계와의 동질성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어떠한 서양 미술 양식이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어떠한 양식을 선택하여 어떠한 맥락에서 호출했느냐의 문제를 본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의 내재적 상황들이 한국 현대미술사의 전개와 그 문의를 그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론개혁의 국어 신청의 개념은 당시 지식인들의 전통에 대한 기대와 근대에 대한 전망을 대변하는 것으로 중화의 보편성도 고고하였지만 개화를 서구화와 동일시하지 않았던
개화 세대의 고민과 실천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반하여 한 세대 뒤인 1890년대에 태어나 식민지 개봉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여 1920년대부터 각 분야에서 대두한 친진 세대는 전통에 대한 미련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대두한 이들 근대적 주체는 이제 전통을 근대적인 것의 타자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일본의 식민지 이데올로기의 자극을 받으면서 일본을 통해 서양을 습득하며 조선에 대한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서구 문화의 강렬한 충격에 의한 반동 내지 반성의 하나로서 서구 중심적 계몽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 혹은 동양적인 것으로의 회귀의 의지뿐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도 자극을 주었고 자신을 전위 미술가로서 인식하고 있던 미술가들에게도 일제 말기에 고전을 통해 현대화를 이루고자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전에도 이처럼 서양과의 동시대성의 과제가 근대화라는 시대 명제 속에서 사유되었지만 동시에 독립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 지식인들 속에서는 이를 위해 효과적인 서양 미술 양식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선택하여 호출했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해방 후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한국 미술계는 미 군정 기간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던 추상 미술을 중심으로 북한 미술계는 소련 군정 기간 적극적으로 입포된 리얼리즘 미술을 중심으로 미술의 현대화가 전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화의 잔재 극복이라는 가계 속에서 수묵화, 문인화를, 북한 미술계는 민중미술의 계승이라는 맥락 속에서 채색화를 선택하여 현대화함으로써 수묵대 채색 구도가 벌어집니다. 이처럼 서양 미술과 동시대성 추구라는 목표 아래 서양의 미술 양식이 흘러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여 호출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6.25 전쟁이라는 실존의 문제에 부닥쳐서 총을 들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있는 청년들에게 앵포르멜은 실존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환경은 이 양식을 선택, 호출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앵포르멜 작가들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 그들이 왜 앵포르멜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동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몇 살에 6.25 전쟁을 겪었느냐에 따라 전쟁에 대한 감각이 다를 수 있으며 그가 앵포르멜을 선택한 이유도 다를 수 있다는 점 또한 주요합니다. 단색화의 경우에도 동경화랑 정치를 통해 일본인 기획자를 통해 호출되어 유행이 시작되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경화란 전시를 위해 일본인 기획자의 요구에 의해 단색화 작품이 새롭게 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한국 작가들 중 몇몇 작품을 일본인 기획자죠, 선택해서 전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작가들의 작품과 이후 단색화 바람이 분 이후 이러한 작품 계열에 동참한 작가들을 구분해서 사과할 필요 또한 언제든 중요합니다. 한국 현대미술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무조건적인 서구화와 근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대와 전통 사이에서 끊임없이 현재적 전체성의 의미를 모색해왔고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현대미술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서양화의 경우 80년대 민중미술과 70년대 한국 단색화는 서구적, 근대적 가치에 대한 전혀 상반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치 판단이 현재적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 환원이라는 반복론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결국 근대의 주체성을 반문한다는 의식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오늘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책의 4장, 즉 오브제 미술, 해프닝, 이벤트를 다루는 4장의 타이틀에서만 전위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해방 후부터 70년대까지의 미술이 현대화를 이끈 많은 미술가들이 저마다 자신을 전위미술가로 명명하고 있는 중에서 특별히 한국 현대미술 4장을 전위미술을 명명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이 책의 의의가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사를 미국과 유럽의 여러 상황들, 그리고 해방 이전의 미술계의 상황, 그리고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었던 일본 미술계의 관련성
통해서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동시에 개별 미술가들의 목소리를 꼼꼼히 기록해 주신 이번 역장을 통해서 현대 한국 미술을 이해하는 관점이 보다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었음에 감사를 다시 한번 전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계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실 박계리 선생님이 이제 그 전통론에 대한 저서를 굉장히 두꺼운 저서를 썼기 때문에 제가 한 장으로 요약한다는 것도 어떻게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박계리 선생님은 이제 그 출발점을 그 광무개혁 전후로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시겠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 광무개혁 아니면 그 전인가요? 전후에 그 동학난이 있잖아요. 많은 책에서는, 역사학 책에서는 동학난을 하나의 그 민족주의 운동의, 민족주의 어떤 흐름의 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동학난도 그 개화 개념을 서구화도 동일시하지 않았고 중화의 보편성 또는 서구화도 동일시하는, 양쪽을 다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동학난은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논했는가도 사실은 굉장히 잘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학난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민족주의보다는 그 한국 사회 내에서의 어떤 불평등, 거기에 대한 반대가 훨씬 더 강하지 않았나. 그거를 근대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근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로 얘기한 근대적 아니면 민족주의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근대 시민국가, 그래서 신채호가 얘기한 신민족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민족, 근대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개념을 이야기한 시점을 오히려 한 말에 신채호부터 시작한다고 보았고, 그 점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서 그 근대적인 민족주의 의식을 그 출발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잘 제가 모르기도 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미술계에서 이제 서양 미술을 선택한 것, 특히 앵포르메를 선택한 게, 어떤 작가들은 양식에 더 호응을 했고 어떤 작가는 앵포르멜이 상징하는 그러한 서유럽에서 아니면 유럽과 미국에서 2차 대전 전후에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그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한국 작가에서도 그러한 점에 동의를 해서 앵포를 받아들였다. 또 어떤 작가들은 순수한 그런 어떤 동시대적인 양식을 더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본 거는 대부분의 그 6.25 이후에 한국의 많은 작가들은 서양의 새로운 어떤 양식,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주로 일제강점기는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수용이 됐는데, 한국전쟁 이후에는 그 통로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유럽하고 직접적인 통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새로운 양식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거는 사실 그 양식 자체에 대한 게 훨씬 더 매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앵포르멜이 상징하는 실존주의 의식에 6.25 동란을 전쟁을 겪은 한국 작가들이 그 양식에서 어떠한 실존주의 의식을 읽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식의 차용, 그 관점에서만 제가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백색전을 말씀하셨잖아요. 97년, 몇 년이었죠, 그게? 백색전이 일본에서 한 거, 동경화란 전시가 몇 년이었죠? 2007년이었나? 동경화랑에서 전시한 거, 백색전 때 거기에 동참한 작가들과 그 이후에
소위 단색화 작가들과는 구분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 전시는 일본 동경화랑에서 전시가 됐지만 그때부터 이제 다시 백색 담론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2007년인 거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백색 담론이 동경화랑에서 전시한 백색 한국 전시 작가들의 뭐 5명의 5인의 백색 전시에서부터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백색 담론이 다시 등장하는데, 사실 그거는 일본 기획자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이우환이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작가가, 일본에서 그때까지 주로 활동하던 작가가 한국의 작가들과 어떻게 보면 이우환의 의도는 한국 화단에서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한국의 작가들을 일본으로 초대하면서 백색전이라는 걸 전시하면서 그거를 또 타이틀을 백색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한국을 여전히 한국의 색을 백색이라고 봤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출품된 작품은 사실은 백색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작품이었어요. 파스텔 작품도 있었고 종이를 붙인 작업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4명의 유화 작가고 1명의 종이를 붙인 동양화 작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색전이라고 붙인 거는 마치 백색이라는 색깔이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전통을 대표하는 색깔처럼 다시 그 담론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실 단색화에 포함되는 많은 작가들이, 김환기도 거기 포함이 돼요. 제가 2012년 그때 제가 현대미술관장으로 부임해서 첫 번 전시가 2012년 단색화 전이었는데, 그때 보고서 이게 왜 단색화지? 라고 파랗게, 이 김환기를 저는 이때까지 단색화 작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김환기가 거기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단색화라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이 아니라 한 색으로 한다. 그리고 무언가는 이게 한국의 모더니즘이라는 거를 못 받기 위해서 그 전시를 기획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획은 됐고 제가 오픈한 것 뿐인데,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그 기획자는 와서 이걸 단색화전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아직 단색화전이라는 이름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게 안 붙이시면 관장님은 애국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자가 되기 전에 올바른 지식으로 그냥 전시를 열고 싶은데요. 그래서 한 이틀을 싸웠어요. 그 기획자하고. 단색화를 해야 되겠다. 저는 단색화는 아직 이른 것 같다. 그러다 결국 뭐 부임한 관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색화전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하여튼 뭔가 여러 가지 색깔이 안 들어가면 단색화전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단색화, 그 2007년의 작품 이후에 단색화전이라고 열리는 작가들은 그냥 한국 작가로 불리고 싶으면 전부 단색화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색화전은 그냥 한국의 모더니즘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윤형근 작가도 그게 무슨 단색화예요. 거기다 청색도 들어가고 검은색도 들어가고 갈색도 들어가는데, 단색화가 아닌데도 베니스에서 전시를 할 때는 한국의 단색화 작가 윤형근 전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색화는 더 싸울 필요가 없는 한국적인 추상이다 라는 이름으로 전부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받아주는 방향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색화라고 해야지 이제는 시장에서 팔려요. 그래서 자꾸 판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얼마 전까지는 학교 같은 교육기관이라든지 학자들이 이 미술계의 흐름을 끌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언제부터인가 시장이 흐름을 끌고 가요. 시장이. 왜냐하면 거기서 얼마나 팔리느냐가 한국 미술의 대표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도 화랑의 주인한테 훨씬 더 애착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뭐라고 쓴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랑이 전 세계에 이 작가들을 데리면서 단색화 전, 홍콩, 이태리, 미국 다니면서 단색화 전 그러면은 그 작품은 완판이 돼요. 그래서 이 단색화라는 거는 이제 한국의 고유한 추상화의 이름으로 변했지 더 이상 모노크롬 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노크롬 전은 이미 우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까망이 까망은 아니고 흰색이 흰색은 아니에요. 그냥 한국의 추상화다. 이렇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위미술을 왜 4장에만 썼느냐? 전위미술이란 거는 다 아시겠지만 항상 전위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클래식이 돼요. 오늘의 전위미술 작가가 예를 들자면은 지금 25년도잖아요. 2026년대 가면 새로운 또 전위미술이 등장하면은 그 2025년의 전위 작가들은 2026년에는 전통 작가가 돼버려요. 그냥 클래식 작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전위라는 개념은 항상 변화를 하거든요. 항상 변화를 하는데 제가 초점을 맞춘 그 시점에 70년대, 80년대에 그때의 전위의 개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장을 전위 미술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때는 그 작품이 전위 미술이었기 때문에. 네. 식사하시겠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